떨어져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이란 발언과 경제 성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는 대통령 해외 순방 결과를 분석하고 밥상 민심의 향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전통 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갈등 없는 명절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최영갑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2천여 명이 강제 노역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에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문화유산의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인 에도 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었던 시기를 일부러 배제했다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는데요. 지난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약속했던 후속 조치,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산 움직임이 또다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일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제시한 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꽉 채워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시사회를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민 평론가의 네. 양대산맥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김미나, 그러네요. 김수민. 먼저 영광입니다. 그런가요? 두 분과 다 함께하다니. 예. 이게 뭐
시사야에서는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두 분 다 성대모사 하면 큰일 났는데 저는 자제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통 분석으로 아무래도 데이터 평론가한테는 안 될 테니까요. 안 되죠. 네. 배종찬 소장님 또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몇 가지는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또 아량이 또 넓고 도량이 넓습니다. 오늘 유난히 겸손해 보이십니다. 예.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하고 스위스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올랐어요. 네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감탄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 내일이면 대통령이 6박 8일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 감탄사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놀라기만 하면 이럴 텐데 네. 그러니까 뭔가 다 되어가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좋았는데 뭔가 하나가 너무 결정적으로 아쉬워 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해보면 참 경제적 차원,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의 관계적 차원, 그리고 또 표현과 소통적 차원을 따져보면 네. 경제적 차원에서는 성과가 참 많았거든요.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300억 또 MOU 체결이 공동성명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 상당한 성과로 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보스 포럼에 갔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도 현지에서 또 대통령이 영업사원에 대해서 유치한 것도 있고 또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일정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찌리 연방 공과대학을 가서 양자 관련된 물리학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인 거 좋았는데 관계적 차원에서도 만수르까지 참석을 하고 만수르 부총리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슈밥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또 정상들하고 교류 관계를 잘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또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표현, 이 소통적 차원에서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다 이거 같습니다. 네.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는 한마디로 이걸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정리해 주시나요? 저도 총평의 내용은 배 소장님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영업사원, 한 손엔 계약서, 한 손엔 경고장.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성공을 해서 한 손엔 들고 돌아왔는데 나머지 한 손에는 돌아다니는 기간 동안 받아둔 경고장이 들려져 있다. 이란 발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또 공교로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과 예전에 하락했던 요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상승한 요인은 이렇게 경제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확산이 되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 요번에도 그런 행보를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지지율이 하락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메시지 리스크였어요.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 또 거기에 전형적인 사례로 뽑히는 건데 근데 그것을 외국에서 했을 때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란 발언으로 또 한 번 불거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양면적인 부분을 들고 돌아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승민 평론가께서 여론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요.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긍정 36%, 부정 55% 집계가 됐고요. 긍정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 이쪽에서 긍정평가가 두드러졌고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40대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17%가 외교를 들었습니다. 9%가 경제 민생을 들었고요.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1위가 외교였습니다. 15%가 외교 때문에 부정평가한다고 밝혔고 발언 부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리스크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도 10%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근데 눈여겨볼 점은 외교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에서 모두
1순위로 꼽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감탄사로 표현했던 것이 발언 부주의가 부정평가 요인 중에서 10%거든요. 그 이야기는 발언 부주의 이 부분만 없었다면 이렇게 됐을 감탄사였는데 하고 점프할 수 있었다. 네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죠. 국민들로서도 매우 좋은 성과를 이전의 순방과는 차별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에까지도 사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건 사실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물론 하락을 하지 않은 것도 대통령의 상승 동력이 유지되는 것도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순방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목요일까지 실시된 조사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더 큰 요인이 여기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요인도 있지만 이 요인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한 3% 가까이는 2%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갔을 거다. 왜? 또 MZ세대 일부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PK 지역에서 이번에 원전 관련된 성과로 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나경원 변수죠.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더 이제 결집이 된 걸 떠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영향도 적지 않았다. 네. 그럼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현재로서는 좀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내려갔던 부분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은 또 그 이상의 선을 돌파하고 있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긍정 부정 평가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그리고 긍정 평가하고 부정 평가가 각자 그 이유를 들 때 외교가 1위로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찬반의 전선이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외교를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는가라고 부정평가를 하는데 긍정평가층에서는 무슨 소리야 외교를 제일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분야를 놓고도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각각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물렁물렁한 여론 지형에서 대통령 쪽도 외연 확장을 깨볼 수 있는 이렇게까지는 좀 힘든 지형이 아닌가. 근데 대신에 또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조금 더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론의 어떤 절단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배종찬 시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있는 지지율에서 이렇게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하나를 더 올려야 되는 건데 좀 쌓던 벽돌이 제대로 안 쌓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결국 지지층 입장에서는 좋게 보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게 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대립구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요. 결정적으로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 이 발언한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가 대사를 맞초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대통령실 뭐 외교부에서도 이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또 밝힌 걸 보면 이란과의 오해는 풀릴 수 있고 오해를 증폭시켜 어렵게 할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 수습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왜 가래까지 동원이 되지 이런 그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바늘로 막아도 아주 작은 바늘이죠. 바늘로 막아도 되는데 왜 몽둥이를 들고 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더 큰 파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 외교는 관계가 있고 발언이 있고 수습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수습이 될까? 발언 뒤에 할 수 있는 게 수습이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가 3단계로 생각을 해보면 짜게 요약 정리를 해두면 현장적 조치.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을 때 의전 비서관도 있고 중동 이슈 관계자들도 있거든요. 아크 부대에 있는 그 지휘관도 상당히 중동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정훈 장교도 있으니까요. 왜 대통령에게 말을 안 하죠? 대통령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관계가 복원됐기 때문에 아까 그 발언 내용을 조금 정정한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마다했을까? 난 그거 안 해요. 이랬을까? 근데 그게 왜 연결이 안 됐을까? 두 번째는 저는 보도의 협력인데 이게 풀 기자들이 영상을 한 거기 때문에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동 이슈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들어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내용이 굳이 대통령실 홍보
또 수석이나 대변인이 됐든 그 부분은 저는 가려서 이건 좀 잘못 나간 걸로 지금 대통령 바로 확인할 테니까 그런 우리 또 사례도 있었습니다. 뉴욕의 경우도 빨리 확인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요거는 잘못된 그 발언이니까 정정해서 결국 보도 영상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보도가 다 나갔다 설사 하더라도 네. 저는 사후적 외교 이걸 그대로 두면 이란이 엄청난 오해를 할 거는 불을 벗을 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도 이란 외교부 장관한테 바로 위성 전화를 해서 그 발언 지금 외신에 보도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아닙니다. 네네. 우리가 왜 대통령이 이란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테헤란도도 있고 서울에 말이죠. 아닙니다. 저는 이걸 왜 안 했을까 싶은 것이 더 큰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김성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이게 발언이 수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윤 대통령 발언 내용 중에 결국에 형제국의 적은 적이다라는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란을 한국의 적처럼 보고 있다는 거냐 했을 때 빠져나갈 길이 마땅치 않은.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의 반응도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인데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 네, 근데 그것도 하잖아요. 사실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렇고 결국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딱히 할 말이 없다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외교적 수사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이걸 수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발언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남아 있는 길은 이제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중동 정세에 무지했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라도 솔직히 고백을 하고 다시 이런 발언을 하진 않겠다. 정도의 메시지는 나가는 것이 이걸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또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란 문제는 중국 문제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좀 강경 발언을 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좀 주변국의 이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대통령이 할 말은 하는구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먼 나라에 중동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굳이 그리고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자극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뼈아플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예전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정부가 파병을 할 때도 경제신문이나 이쪽에서는 반대하는 칼럼들이 곧잘 실렸었거든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경제신문이라고 했을 때는 굳이 얘기하면 한국의 보수진영 일각의 여론을 대변을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 보수진영 내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하면 불안하다. 이런 평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출범 이후의 메시지 중에서는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발언이 그거는 뭐 잘못 이해가 됐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유감이다. 이 정도 표명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네. 이게 문제잖아요. 결국은. 당장 지금 호르무즈 말씀하셨지만 거기 우리 화물선이 계속 지나다니는 건데 의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납포된 적이 있었고 억류됐던 적이 있었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도 나오고 이란 내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마땅한 수습책이 없는 겁니까? 대통령이 어떤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거 말고는 최선의 수습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아까 우리 김소민 평론가가 이야기했듯이 이란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랍에미레이트 아크 부대에서 우리 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충분히 내용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습득하거나 인지하고서 하지는 못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게 부대에서 뭔가 좀 대칭 합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이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검토되지 못하고 나온 발언이었다. 그렇게 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신속하게 이란 외교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 없으면 좋겠다. 우리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설명만 해도 상당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후 대응적인 부분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란 외교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영어로 totally unaware. totally unaware는 전적으로 아닌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가 돼서 그때 빨리 수습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왜 이거를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뿐인 거죠. 두 분 말씀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 너무 좀 과소평가되는 건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의 아쉬운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데에서는 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짧게라도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지난번 동남아 순방 때는 김건희 여사가 기자 대동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픈 아이들 찾아갔다가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공개적인 행사들 다 참석했어요. 이게 일종의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영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중간중간에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조용히 한다거나 이런 전략들도 펴왔는데 이게 지지율과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낮을 때일수록 조심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뭘 하든 간에 이제 긍정평가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평가층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영부인 행보가 너무 두드러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부정평가층 특히 강하게 부정평가를 하는 국민들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거냐. 그것 역시 아닐 거라고 또 판단을 할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계획대로 그리고 현재 국면에서는 지지율에도 크게 나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노출 전략을 펴는 것 같습니다. 네, 배용찬 시장께서도 할 말씀. 자신감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라고 대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화제거리로 오를 만큼 정쟁의 돈맘이 오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낮지 않고 이제 올라간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그러면 조용한 내조에서 적극적 노출로 태도를 좀 전환했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아세안과 또 G20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었을 때는 또 비공개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저는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더라도 그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할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행사에 다 참석했고 그리고 발언들도 굉장히 정제화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미묘한 조정을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할 일종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 앞두고 있는데 명절 앞둘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밥상머리 민심.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뭐 여러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좀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밥상머리에 어떤 화두가 올라가느냐 이건 좀 중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생각할 때 이번에는 어떤 화두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세 가지 음식일 거다. 어떤 거요? 경원 떡국. 제명 잡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성렬 케밥. 세 가지 음식이 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성렬 케밥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건 경원 떡국과 제명 잡채가 아닐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화제가 됐죠. 왜 한쪽은 떡국이고 한쪽은 잡채예요? 임의로 붙여봤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은요? 정말 새 메뉴가 너무 땡기고 꼭 먹고 싶다. 먹는 음식일 때 경우를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정치를 이야기할까. 밥상머리가 엎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말을 했다가. 저는 일단은 우선 설명절의 밥상머리에 정치는 의외로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 부분. 그래서 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민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절대적으로 많은 메뉴를 차지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설명절 민심도 마찬가지지만 추석 명절 민심도 이제는 명절 민심이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2010여 년 정도까지 대선도로 치면 2008년 정도까지만 명절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바일 폰을 통해서 상시적인 각종 현안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번 명절에는 김수민 평론가가 정말 이름을 장명을 너무 잘했는데 이 메뉴보다도 우리 주로 시사야가 좀 화제에 오르지 않을까. 네. 네.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외면하게 되는데 네. KBS 시사야를 들으면서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로 민생 문제가 올라갈 것 같고 정치 화두는 남을 정도쯤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어떤 얘기 먼저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제명 잡채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네네. 경원 떡국을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알아서 선정을 해주시면. 자, 네.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검찰 조사에 연이어 받고 있으면서 결국 한쪽에서는 방탄 논란이 일고 있고요. 사법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검찰 소환 조사 그리고 소환 조사 이후에 과연 체포영장 발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전국 어떤 그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네.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여론에서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명절에 모인다고 했을 때 같이 모였을 때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는 법은 없는 거고 예. 여러 걸로 갈려져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거의 범인이고 어떤 예. 사람이 보기에는 무고한 사람을 검찰에 몰아가는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물론 말을 꺼내기 굉장히 조심스럽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거꾸로는 이제 격렬한 충돌까지 예상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예. 호남 지역 민심도 관건일 거예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도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뜩치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조사들이 있는데 네.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고 다른 정당이 낮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모였을 때에 서로 얘기를 섞기가 일단 얘기를 꺼내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같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이게 정권 탄압이고 정권의 탄압이고 야당에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야당의 발전을 위해서 대표를 내려놓든지 혹은 당하고는 분리시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활발하게 토론이 벌어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보다 크지 네.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배종찬 소장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28일 두 번째 소환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이유는 결국 A4에 달려있다. A4요? A4라는 것은 결국 용지거든요. 우리 예. 용지.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근거가 더 명확하냐 또는 이재명 대표 쪽이 더 논리가 명확하냐 이 싸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4 용지로 내놓지 못하고 계속 말로만 하는 것은 이것은 논쟁에 그칠 뿐이거든요. 예. 결국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저는 심판자는 중도층과 MZ세대가 총선까지도 심판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제명 잡채에서 결국 핵심은 이거죠. 시금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잡채에 시금치가 너무 비싸거든요. 네. 금치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으면은 제대로 된 검찰로서는 누가 먼저 이걸 넣을 수 있느냐. 검찰이 근거인 시금치를 넣느냐. 이재명 대표가 시금치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부추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전통적인 우리의 너무 맛있는데 이 잡채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대선 직전부터 시작된 대장동 의혹 그 네. 수사의 정점이 지금 왔다. 정점에 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마지막 결국은 이제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이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사를 계속 이제 끌 것이다. 시간을 끌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까지 갈 것이냐. 네. 이것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의 수사는 약간 좀 산으로 가는 듯한 기자 문체나 이런 게 나와서 그런데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을까 이것도 네. 참 관심거리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사실 증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지는 재판까지 가봐야 알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에서 작성한 것이 재판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제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근데 현재까지 수사 흐름을 봤을 때는 검찰의 시간을 끌 공사는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미 이제
뒤늦게 알려졌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었던 게 2021년 10월에 이미 입건이 돼 있었다고 하고 네. 그 야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예. 한 번 불렀을 때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끝나자마자 기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기소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렇죠. 기소 직전에 불러서 예. 다 거의 검찰 입장에서 예. 거의 다 차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채우는 퍼즐 조각 같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 소환이 끝나게 되면 그리고 조사를 다 하게 되면은 바로 기소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성남FC 대장동 뭐 여러 사안에서 의혹이 너무 크다, 혐의가 너무 짙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예. 민주당이 그럼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식 기소해버리면 네. 지금 선거법 위반 건도 있잖아요. 네. 공직선거 그리고 위반. 가족과 관련되는 문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도 네.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네. 근데 총선 기간은 점점 다가올 거란 말이죠. 당이 흔들리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 기준은 저는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 시점은 오히려 설 명절을 전후하기보다는 저는 추석 명절을 전후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총선을 앞두고 6, 7개월 앞둔 시점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2주간 평균으로 2주간 실시된 조사의 평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5% 미만으로 가면 이거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지금 121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경우에는 기껏 19곳만 지역구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예. 수도권에서 정당 지지율 25%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왜 제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말씀드리냐면 수사는 빨리 여론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건 3년 5년 걸리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뭐냐면 총선이 일종의 정치적인 심판의 성격이라면 그 이전에 정당 지지율이 더 빨리 오는 잣대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쌍방울 관련된 사건에서 저는 적나라하게 앞으로의 상황이 무엇인가가 가늠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검찰이 더 치명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주고자 했다면 예. 물론 이건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의 이 근거이겠죠. 예.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사진이나 아니면 계좌 관련된 금융정보나 네. 아니면은 관련된 뭐 녹취나 이런 게 충분히 나옴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안 설명으로 나오면서 그 녹취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억척이 또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저는 수사는 빨리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재판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희 평론가도 덧붙일 말씀이 있으세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당내 의견이 분분해질 거고 고민은 될 텐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대체를 한다거나 이럴 만한 그 플랜 B라든지 비주류 세력이 그만큼 두껍게 형성돼 있느냐. 지난번 그 전당대회 때도 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를 그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교체한다거나 뭐 갈아엎는다거나 이렇게는 이어지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예,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설 밥상머리에 또 오를 또 다른 주제 하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공식 사과를 했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그 이전에 뭐 논란은 자신의 공직 해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발언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대통령실이 그건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네네. 계속 뭐 당대표 선거를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초선에서도 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사과를 한 걸 어떤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경원 떡국이 불어 터진 거죠. 아니죠. 이거는 개인에 대한 혐오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절 음식의 명칭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놀라운 김수민 평론가가 붙여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결국 설명절에 떡국과 갈비찜은 시간의 문제거든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만 끓이면 되는데 여기 이제 뭐 계란 잘라 넣고 그다음에 또 김가루 좀 집어넣고 그런데 갈비찜도 시간이거든요. 더 길게 이
찌면은 이게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불어터졌다는 게 나 전 의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게 아니고 그 화재를 그 화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적정하게 잘 끌었을 때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했더라면 사과나 이렇게 자맹 장고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제 추세선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2일과 13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대통령실과 이 갈등이 불거진 파장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층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의 또 지지를 하든 이런 다양한 이제 나눠졌던 것이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기현 의원처럼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변화의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뭐 전망까지 같이 넣어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사과를 했다는 거는 출마로 가는데 설치되어 있는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의지에 가깝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 아직까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론에서 어떻게 볼 거냐. 굴욕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나 전 의원한테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여론조사 추이를 나 전 의원 측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국민의힘 지지층에 국한한 여론조사를 주로 보겠죠. 근데 거기서 최근에도 조금 흐름이 나타나는데 2위도 아니고 3위로 처지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3위로 처졌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거꾸로 윤 대통령하고 맞서가지고 결국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윤 대통령 귀국하면 한번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겠다는 뜻인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김수민 평론가 특별히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지 윤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성대모사도 혹시 하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형제의 적은 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의 형제라면 이제 윤심 후보다. 윤심 후보의 적은 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사실 이제 김민하 평론가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사실 해임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사진 사태가 아니라 해임이라는 것은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죠. 성대모사가 뭐 배영찬 소장이 좀 나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하여튼 설 밥상머리 민심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마주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방송 참고하시면서 너무 또 싸우지는 마시고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도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아베이전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시죠.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통 유교 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차례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전도 안 붙여도 된다는 내용의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최영갑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앞서 내용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하셨어요.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해 추석에도 발표를 했고 금년 설을 앞두고 발표를 했는데 이 표준안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줄에 이제 떡국술, 수저, 젓가락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거 놓고 두 번째 줄에는 이제 나물이나 구이, 김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이제 과일을 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근데 차례상을 간소화하는 것 이것도 관심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음식 가짓수도 9개면 된다. 이게 일종의 이제 설 스트레스, 명절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건 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전을 붙이다가 아주 힘들기도 하고 또 예. 다투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 불안에 이혼이네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까지 생겨났는데 네.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문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일의 위치를 어떻게 해라, 가지수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예. 다만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기름에 볶은 음식.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쓰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밀과나 유병을 써서 또 제사 지내는 것도 역시 고래에 맞지 않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차례상을 이제 발표하면서는 많은 분들에게 제일상하고 차례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예,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네네. 제사는 조금 이제 성대하게 지냈던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차례는 제사 중에서도 약식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주가포, 술, 과일, 포, 뭐 이 정도로 놓는 집안도 예전에 이제 뭐 명제 윤중고택이나 네. 또 퇴계 이황 선생 종가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수준의 상차림을 했었던 거죠. 그럼 차례상에 술, 과일, 네. 포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올라갔다는 건가요? 네네. 그분들의 상에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전통 예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전통 예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대로 이제 정착이 안 됐던 거죠. 사실은 이제 전통 예법이 차례는 기록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네. 옛날 제사상 같은 경우는 그림도 나와 있고 음식 종류나 가짓수도 다 나와 있는데 예. 이 제사상을 사람들이 차례상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까? 이걸 좀 연원을 따져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연원을 따지기는 상당히 힘든데 저희가 이제 찾아본 결과는 192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전에부터 기록에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예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일간지였던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던 것들이 그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홍동백서 조유리시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차림도 이제 음식이 많아진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웃집의 어떤 제사상을 보고 차려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커닝페이퍼 같은 거죠. 네네. 예, 남의 걸 보고 베끼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사상, 그러니까 차례상에 요즘에 뭐 많은 음식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피자나 치킨, 아이스크림. 평소 이제 고인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이것도 예법상 보면은 문제가 안 됩니까? 엄격히 옛날 어른들은 좀 싫어하시겠죠.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전과 지금은 뭐 음식도 아주 다양해졌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고인들이 좋아하셨던 거라면 올려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고 반찬 가게에서 사오거나 간편식으로 만약에 대체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마음에는 사실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분도 많은데 이럴 때는 음식을 많이 준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장에서 뭐 사오거나 뭐 간편한 그런 요즘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가져다 차례를 지내거나 뭐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댁에서는 차례상 어떻게 차리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른들 계실 때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세대였다 보니까 예. 부모님의 뜻에 따랐던 게 이제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다 이제 어른이 됐고 나이도 뭐 먹을 만큼 먹었고 하니까 네. 부모님들도 저희 의견을 많이 따라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사실은 설 명절 스트레스 하면은 사실 명절 차례상 준비 물론 이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위계의 문제나 사용하는 호칭에 관한 문제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음식을 준비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잖아요. 특히 여성의 몫으로 뭐 보통은 이제 많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이런 방식으로 모든 몫을 여성들이 다 짊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 차례나 제례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했습니다. 준비를 함께 했다. 네네, 그렇죠. 춘지도 함께 하고 상차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예. 이상하게 이게 뭐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기울어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성은 뭐 가만히 앉아서 뭐 상에 올리기나 하고 뭐 먹고 노는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예. 실제는 남자가 차례나 제례의 주인이라고 하면 여성은 주부라고 합니다. 주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례에서 남성이 청혼을 올리면 두 번째 자는 주부가 부인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뭐 완전히 배제되거나 음식을 만드는 존재 이렇게 이제 됐던 건 아니죠. 예. 그게 이건 최근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어서. 네, 그렇죠. 만약에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전을 부친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남성들이 같이 했습니까, 옛날에? 뭐 직접 그렇게까지 함께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처럼 역할이 뚜렷이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식도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필요도 없고, 네. 많이 음식을 준비했던 거는 이제 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제사는 뭐 전부 다 예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예. 집안에서 자기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차리면 된다.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처럼 산물이 풍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뭐 이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앞서 이제 20세기 초반쯤부터 뭔가 이렇게 잘못 전해지는 게 일종의 이제 관행처럼, 그러니까 예법처럼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게 사실 예법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니 뭐 이거 한 3가지만 넣으면 괜찮아요. 예법이 어긋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예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작년 추석부터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이나 또는 유교에 젖어 있던 유림들 계시잖아요. 이 유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할 거라 이런 예견이라고 할까 그런 분도 계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림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까? 어느 정도는 있죠. 모든 게 이제 전적으로 100% 다 그렇게 동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거나 어떤 전적에 없는 예서에 없는 그런 형태로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은 어르신들한테 이제 전해지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녀 입장에서 네. 어떤 방식으로 좀 설득하거나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제 홍동, 백서, 조유리시, 어동, 육서 막 이런 사자성어로 된 그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글자도 모르겠고. 예. 또 이제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음번 제사나 차례는 또 잊어먹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계속 이제 자기가 제사의 주관자가 됐고 차례의 주관자가 됐지만 네.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뭐 쉽게 과일 몇 개 놓고 그리고 뭐 삼색나물 놓고 구이 그리고 김치 떡국 뭐 송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누구나 봐도 쉽게 이제 기억하고 알 수 있죠. 굳이 예.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른들이 가르치던 그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내가 제사상을 차릴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예. 어른들도 굳이 내가 옛날에 해왔던 방식을 가지고 고집할 이유도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성균관에서 만든 차례상 표준안이 있잖아요. 네네. 그 어디 이렇게 책자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이제 책자는 아니고 작은 이제 팜프렛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들어가서 참고해서 다운받기도 네네. 하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기존에 성균관 하면 유교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성균관도 바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네. 좀 저희 청취자 3202님께서요. 이번 설 차례부터는 구세주 성균관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주셨어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네. 성균관에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잘못 알았던 예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에 맞게 해서. 예. 네. 예. 저희는 금년 가을에 이제 또 재래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복잡한 재래 문제는 뭐 종가도 있고 종손도 있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갑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영남권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제주도는 아침까지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에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밤부터는 제주도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도 바람과 물결이 거세지겠으니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정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과 경남 북서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10도, 광주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17에서 영하 4도로 찬 공기가 유입돼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구 3도 등 전국이 영하 3에서 6도로 그동안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 예상되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호남권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습도 48%,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설 명절 앞두고 마음이 참 분주하시죠. 아무래도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것들과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자칫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되곤 하는데요. 명절일수록 무엇을 더 해야 한다 욕심내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인류의 비키스토리를 다룬 호모데쿠스, 풀이하면 공유적 인간이란 제목의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자는 인류의 탄생은 46억 년이란 지구 역사에서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역사를 하루 24시간에 비유한다면 마지막 1분에 해당하는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에 최초의 인류종이 나타났고,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30년 전에 출현했고, 농업 문명이 시작된 것은 불과 0.2초 전. 오늘날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 시간은 마지막 0.1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비해 우월한 종이라는 것도 착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초파리 같은 벌레와는 유전자의 61% 이상을, 초식동물인 소와는 80%를 공유한다고 하고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 중 원숭이와는 약 93%, 고릴라와는 98.4%, 놀랍게도 보노보 침팬치와는 98.8%의 유전자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인간 사이의 DNA 공유가 99.9%인 것을 감안하면 단 1%의 유전적 차이로 인간과 침팬지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저자는 말합니다.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지구 운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된 것은 인류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물려받은 유산 덕분이며, 인류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도 자신과 옆자리의 사람을 돌아보는 공유적 존재였기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설 명절 호모데쿠스의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조금 더 너그러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서로 가세.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온다. 홍수에 공수가 하니 아니 나누지는 못하
찾아서 날아든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송서희와 두 번째 달이 함께한 태평가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28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명절 장보고 정리하고 전쟁 같았던 긴 하루도 마무리가 되었네요. 내일 명절 음식 준비 전쟁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생각해야겠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좀 공통점, 같은 점을 좀 많이 찾는 그런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3660님. 와우, 음악 선곡 너무 좋은데요. 흥얼거리며 따라 불러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땐 귀성길에 지금 운전하고 계시다가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방금 전에 어깨를 들썩이면서 들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닐르리아 니나노하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철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뉴스가 있었어요. 네.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네요. 네. 네. 오늘이 참 뜻깊다기보다 하여튼 기억에 남는 날이긴 합니다. 3년 전 오늘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날이잖아요. 예. 그때는 한 달만 그러다 말겠지. 이게 뭐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네.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불안과 공포가 확 밀려왔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3년 동안 늘었다 줄었다 안심을 못하게 방심을 못할 정도로 여러 대유행이 지나갔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만 3천만 명에 이르고 사망한 사람이 3만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난달 말 이후로 지금 추세가 좀 꺾이고 있고요. 그 양성률의 경우에도 항체 양성률이 자연 감염과 백신까지 다 합치면 99%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 써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권고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화한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의 지표가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참고치를 달성했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차 유행도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30일부터 코로나 실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무가 된 게 2020년 10월부터예요. 그러니까 2년 3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숫자가 줄고 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았던 것이 어떤 거냐면 중국의 유행과 관련된 소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리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기차, 버스, 택시, 유치원 그리고 학교의 통학 차량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마스크 완전 해제랑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만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제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는 27일에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거기서 해제가 결정이 되면 격리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이곳은 어떻지? 여기는 마스크 착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겨나는데요. 네. 일단 대중교통을 탈 때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노인복지관이나 뭐 이런 곳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데는 어때요? 자, 우선 대중교통, 비행기는 대중교통일까요?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타잖아요. 자, 우선은 출퇴근 시간에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네. 여기 해당되는 버스, 전세버스도 들어가요. 철도, 네.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특수여객 자동차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항공기도 들어가네요. 네. 예. 그리고 병원을 비롯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아마 세부 범위가 조만간 다시 안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밀집 장소는 아니지만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날씨가 지금 너무 춥기도 하고 예. 그래서 대중교통과 같은 기준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역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계셔도 되고요. 타면 네. 쓰고 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야외에서 좀 벗을 수 있어도 대부분의 분들이 안 벗고 그냥 다니시는 이유가 예. 헷갈리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의 통학 차량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버스. 대중교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같은 시설은 감염 취약시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가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엘리베이터 안 같은 경우는 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 당분간 적응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유증상자하고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네. 게다가 백신도 추가 접종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 쓰셔야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접촉할 때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이거나 기저질환자이시거나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는 경우 예. 또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랑 내가 접촉을 했다라고 하시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 없어도 실내가 너무 밀집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다면 본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의무가 완화된 것이지 코로나가 우리를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집에 아기가 있는 집. 집에 어르신이 있는 집, 네. 그리고 부모님이 기저질환이신 경우 이런 경우는 자녀분들과 온 가족들이 마스크 굉장히 철저하게 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거나 면역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세부 변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종식되기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너무 불편하시면 이제 과태료는 안 물어도 되지만 본인을 위해서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쪽이에요. 예. 반기는 분들도 있어요. 식당 가보면 다 벗고 밥 먹고 나갈 때 마스크 쓰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손님들의 경우는 불편해하시죠. 왜냐하면 저도 밥 먹다가 화장실 갈 때 다시 써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편리함에. 마스크를 계속 쓰시겠다는 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불편해도 위험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불편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더 좋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마스크 쓰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의 경우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이게 의무화되어 있고 저만 해도 혼자 있을 때 마스크를 이제 있을 땐 벗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가니까 하루 종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마스크를 꼭 벗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안 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3년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입학해서 3학년이 되도록 선생님 아이들이 얼굴을 잘 몰라요. 예,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굴도 자세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반기는 분들도 있으셨고 화장품 가게 사람이 조금씩. 얼굴 눈화장만 많이 팔렸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요것만 하기 그러니까 요것도 안 했거든요. 제 주변에. 그랬는데 이제 볼터치랑 립스틱을 하나둘씩 사시는 분들이 생겼다. 네네. 명동에 지금 화장품 가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반대로 그런데 나는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을 안 해도 돼서 편리하던 걸 나는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아까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0007님께서 좀 헷갈리셨나 봐요.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학원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태권도, 피아노, 스포츠 클럽 등 학생들 운송하는 차량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예, 마스크를 거기는 쓰셔야 돼요. 대중교통에 해당을 하니까. 그것도 대중교통에 해당한다. 전세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둔 분들도 그렇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 앞두고 화재 소식이 전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세요.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이제 뉴스 보는 순간 제 반응이 그랬어요. 날도 추운데? 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 강남구에 있지만 구룡마을은 서울 시내에 있는 마지막 판자촌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취약한 곳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불이 났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주택이 가건물 형태로 되어져 있잖아요. 뭐가 그렇죠. 판자촌이기도 하고 60여 채가 다 불에 타서 주민 62명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지금 살 집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물건이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집안이 좁기 때문에 바깥에다 물건을 내놓고 생활하시기도 하고 또 그 LPG통 이런 것도 다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오늘 구룡마을 4지구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게 4시간 동안 44가구를 태우고 오전에 이제 불길이 잡혔는데요. 6시 27분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지구가 제일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 가까이 있는 5지구와 6지구로 번지면서 60여 채가 다 불에 탔습니다. 아예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다 타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건물 구조가 다 가건물의 비닐합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긴 하지만 이 떡솜이라 그랬고 추우니까 지붕 위에다 이렇게 솜을 다 깔아놨는데 이게 이제 불이 나면 너무 삽시간에 번지게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비닐로 집을 다 이제 너무 추우니까 막아놨는데 이게 더 이제 또 비가 나면 불이 나면 취약하기 때문에 불길 잠대 한 3시간 반가량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10년 동안 벌써 화재가 5번 났어요. 2014년에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노인이 연기에 질식해서 숨지기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판자촌인데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방비라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했잖아요. 인근에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잠깐 임시거주지를 마련해 준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설을 여기서 보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집에서 들고 나온 것도 없을 테니까 구청에서라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찬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 앞두고 기선길에 오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녁에 버스 충돌 사고로 승객 수십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량에서요. 버스 한 대랑 버스 넉 대랑 승용차가 추돌을 하면서 버스 전용 차선 정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오후 6시 16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의 서울 방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4대의 버스, 넉 대의 버스에는 총 100명 정도가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 명이 크게 다쳤고 그리고 20명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고속버스랑 기업체 통근버스, 중앙경찰학교 버스, 그다음에 45인승 버스 5대가 이제 충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방헬기를 출동을 시키고 재난의료 지원팀도 가동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후에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요. 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이
도로교통공사의 그 지도를 보면요. 네. 지금 대구까지 4시간. 울산까지 4시간 4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서울과 대전도요. 아까 2시간 40분인데 20분 정도 줄어서 2시간 20분. 광주까지 4시간 30분, 목포까지 5시간. 그러니까 요금소에서 요금소로 승용차로 가는 시간이 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량이 51만 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오늘 벌써 40만 대가 넘게 출발을 했으니까 10만 대 정도가 더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본격적인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제일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저녁 8시쯤 지나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역과 공항은 어떻습니까? 네, 기차역과 공항에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는데요. 연휴를 맞아서 조금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표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하루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게다가 그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온 닷새 동안 30만 명 가까이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과 비교하면 11배 넘게, 추석에 비해서는 2배가 넘게 늘었고요. 코로나19 전보다 60% 가까이는 회복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37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고속버스와 철도 귀성길은 예매율이 굉장히 높죠. 예. 하행선은 내일까지 KTX가 90% 이상 예매가 됐고 SRT도 지금 예매가 된 상황인데 그래도 고속버스는 조금 나아요. 오늘하고 내일 85% 정도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차량들이 수시로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일부 표가 좀 추가가 될 수 있고 대신에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배편이나 항공편은 반드시 날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하 17도까지 서울 네. 뭐 기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기온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시는 분들 얘기만 저희가 했는데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코로나가 제가 3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 가까우신 분들은 당일날 잠깐 갔다 오고 문을 닫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경제가 어려운데 쉬어봐야 손해만 나지. 그래도 그날 또 직원들도 다 휴가를 가니까 네. 나오셔서 일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환경공무원 분들은 명절이어도 자리를 비우기가 좀 어렵죠. 그다음에 병원과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의료진 분들이나 간병인 분들은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 좀 이제 좀 마음이 그랬던 거는 취업이랑 대입이 좀 어려우니까 사실 그걸 준비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설 연휴에 마음껏 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지난번에 흰남노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침수 피해를 복구하는데 1년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머 세상에 135일 만에 포항제철소의 그 아변 공장이 모두 다 정상화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쇳물을 녹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로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반도체 생산 라인에 계신 분들도 자리를 지키고 늘 성실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항제철 소식은 한동안 못 들었었는데 네. 그동안 복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애썼기에.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거나 기뻐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설 연휴 기간엔 또 일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그것도 한편으로 아쉬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설 연휴에 이색 단기 아르바이트도 꽤 있다고요? 이번에 전부치기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시간당 조금 많이 줘요. 11,000원 정도를 주는데 동네 반찬 가게에서 전부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한 3일 일하면 한 30만 원 가량 그래도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요즘에 그 중고 거래 플랫폼 같은데 단기로 알바할 사람 이렇게 올리면 꽤 빨리 일손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치는 거 뭐 음식 랩 포장이나 과일 상자 운반 딱 그 시기에만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래떡 떡국용으로 파는데 절단만 하는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뭐 마트에서 특별하게 판촉할 그때만 일할 인력을 구한다든지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10,000원 전후의 급여이긴 한데 반려동물 돌봄
명절 대청소 이런 분들을 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또 멀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고양이 좀 봐주실 분.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르바이트 주시는 분들 설이면 조금 넉넉하면 좋잖아요. 조금만 더, 그렇죠. 조금만 더 주시면 조금만 더 좋겠네요. 쓰시면 더 유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줄 때도 기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양양이가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오늘 역시 동아일보 임희연 음악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앞두고 있어서 네. 오늘은 설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 영화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무리 삐딱선을 탄다고 해도 이런 중요한 날에는 돌직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